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열사 52주기 날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60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상징하는 인물을 우리가 선정한다면 전태일열사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태일열사는 비단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인간 존중의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열사 52주기를 맞아서 그분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전태일열사의 동생 전순옥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순옥 박사는 영국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또 전 박사께서는 오랜 동안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또 국회에서나 국회를 떠난 뒤에도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태일열사 52주기를 맞는 감회가 어떠신지 먼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2주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벌써 52주기가 되었나? 반세기가 지난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족으로서 이렇게 가족으로서 또 노동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5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태일 오빠 가족으로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떨어져서 살았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네. 또 하나는 오빠가 또 그 염원했던 그 한국의 그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 그러한 노동 환경이 52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요즘에는 갖게 됩니다. 물론 큰 측면에서는 보면은 좋아진 면이 있지만은 또 비조직된 노동자들을 봤을 때는 사실 아직도 노동 시간이나 또 그들이 받는 임금 문제나 처우 문제 이런 전반적인 근로 기준, 근로 조건을 봤을 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1월 13일 그 추도식을 맞이해서 모란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몇 살 차이였습니까? 오빠가 22살 때 제가 16살이었어요. 6살. 그 중간에 작은 오빠 계셨고, 네. 어떤 오빠 동생 사이의 관계 사이도 또 굉장히 각별하니까, 네. 16살 때 같으면 굉장히 사춘 감성이 예민할 때니까, 우리, 그렇죠. 예, 저께서도 예. 제가 예. 오빠 52주기를 맞으면서 제 페이스북에 예. 오빠가 52년 전 예. 11월 12일 날 예.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내가 오빠를 따라 나가서 오빠한테 오빠 나 학교 등록금 언제 줄 거냐고 그렇게 좀 재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미안한 마음으로 나 어깨를 두들기면서 순호가 미안해. 며칠만 더 기다리면은 오빠가 꼭 등록금 마련해 줄게. 그리고
오빠가 돌아서서 이제 나갔는데 다음 날이 13일이고 예. 근데 12일 날 저녁에는 오빠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영영 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13일 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아까 그 동생에 대한 그 애틋한 그 말씀만 들어도 그때 나이가 불과 20대 초반이었는데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정이 많은 네.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도 최근에 정기표복노조 역사를 기술한 책을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도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전태일 열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전태일 열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기술을 이거는 비단 이제 청계 노조뿐만 아니고 산업에 이어 우리 노동운동, 뭐 민주운동 네. 도 아마 뭐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실은 우리 뭐 노동 조건이 저는 그때 뭐 노동자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사실 저희 누님이 그때 학생이셨죠. 저는 이제 대학 1학년 막 들어갔을 때인데 저희 누님이 사실은 방직공장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방직공장에 14살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은 아는데 요 당시에 우리 노동 조건이 어땠는지 한번 좀 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당시에 52년 전 예. 노동 조건은 예. 이제 제가 물론 그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많이 보면서도 예. 알 수 있었지만은 그보다는 제가 또 그 당시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으면서 공장에 또 가서 일을 했어요. 예. 하루에 아침에 공장에 가면은 아침에는 그때는 뭐 8시까지 공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10시, 11시 돼서 버스가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제 집에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저 봉제를 하는 미싱을 하는 그 언니들 밑에서 보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6시간을 일을 하는데 저는 2,500원을 받았거든요. 2,500원을 받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을 할 때는 점심시간이 있고 화장실도 사실 마음대로 못 가요. 화장실도 점심 먹고 한 번 이제 화장실 딱 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화장실 못 가고 그냥 집에 돌아올 수도 있고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제 경험을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한 100명 가까이 여성 노동자들 그 당시에 일했던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100명 속에는 이제 방직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 그 여성들을 다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한 그러니까 원폭무방이죠. 그리고 동일방지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서서 일을 하면서 그냥 소변을 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도 없어서 그냥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노동 환경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15시간, 6시간 일을 했을 때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첫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 한 번 쉬었죠. 첫째 일요일 한 번, 셋째 일요일 한 번. 그렇게 쉬고 일을 했고, 근데 첫째, 셋째 일을 그 주일날 쉬는 것도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월급을 타서 충분히 그 먹고 살 수 있었느냐 전혀 못 그랬어요. 그래서 시다들은 시다라고 하면 이제 보조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2,500원, 3,000원을 받기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할 때가 많았고 그렇게 굶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오빠가 보게 된 거죠. 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굉장히 뭐 급속한 산업화를 하느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 네. 예, 뭐 인권을 희생하고 그렇죠. 뭐 일반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희생하고 오로지 산업화에 매진할 때여서 정부도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정부도 굉장히 권위주의인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이럴 때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을 어떻게 아무런 사실은 뭘까 무슨 조건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은 분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몸을 알게 되었는지. 예. 그러니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그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를 항상 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처음에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오빠도 우리가 이제 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본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야 잘 사람들이 네.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싱 일을 배워서 기술자였어요. 네. 근데 미싱을 하면서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싱하는 사람 밑에서 하는 보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또 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본인이 내가 재단사가 되면은 공장 책임을 전부 다 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고용 문제나 아니면은 그들이 일하는 조건이나 이런 걸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무싱사로서의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수입도 괜찮았지만은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재단사를 보조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그러면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거, 자기 한계가 많다라는 걸 알고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이 있다. 아버님께서요? 아버지가요. 예. 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예. 그런데 그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네가 할 수 태일이 네가 할 수 없는 일일 거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다는 거는 있는데 네가 그거를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는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얘기를 하는데 대학촌 시절 청계천 대학촌 상가라고 맞습니다. 있죠. 손책 파는데 예. 거기 가서 막 찾았더니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 헌책방 아저씨가 예. 다 보니까 한글로 써 있고 예. 근데 오빠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아버지한테 들었기 때문에 가서 책방 아저씨한테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이 있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빠가 나이도 어려 보이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문이 많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나. 그래서 옛날엔 다 전문 용어는 전부 다 한자로 썼어요. 전부 한자로 예. 전부 막 다 한자였던데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책을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 돈을 확실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 돈을.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도 줄 수 있는 돈은 당장 없었는데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때는 머리를 잘라서 팔면은 네, 잘라서 팔면은 또 그걸로 가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 잘라요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머리를 잘라서 팔고 그 돈을 오빠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오빠 죽고 나서 내가 머리만 안 잘라줬어도 내가 근로기준법 책을 안 샀을 거고
그랬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됐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노동운동을 알거나 노동조합이 있어서 뭐 가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자기가 끊없는 그 노력에 의해서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찾아내고 그 책을 사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글을 이제 알지만은 너무 한문이 많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일기장에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구만. 네, 거기서요. 대학생들은 한문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한 게 그때 이제 나 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태일열사 결국 이제 스스로 몸에 불을 사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이제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뭐 여러 가지 어떤 평등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라든지를 생각하는 개인과 우리 사회께 주는 이 충격이 사실은 대단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개인과 사회가 깨어났다고 할까요? 잠자고 있던 이런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잠자고 있다가 뭐 사회가 깨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태일 정신은 뭐 핵심이라 그럴까?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러사르면서 우리 사회에 던진 그 메시지라 그럴까? 외침이라 그럴까? 요걸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개인과 사회를 깨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빠는 그 개인과 사회를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사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자기의 그 삶과 이 사회에서 보이는 비인간적이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개인 본인과 이 사회의 그런 모순들 이러한 걸 이런 것들을 따로 보지 않고 그거를 자기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그래서 일기에서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모든 이 사물을 볼 때 나인 너, 너인 나, 나인 너. 그리고 너인 너, 너는 나다 이렇게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만큼 뭐 인간에 대한 사랑,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굉장히 강했다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그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자기 고통이 돼서 그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일기에도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일기장에도 보면은 하루 이렇게 길에 출근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노숙자들이 그때는 많았겠죠. 더 지금보다 그런 분들이 앉아서 거린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추운 겨울에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공장에 와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나는 괴로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 눈에 보이는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빠 일기를 보면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힘들어서 이 공부를 어떻게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막 핑계를 찾고 있는데 그 일기를 읽으면은 새로운 각오를 제가 하게 된 게 그리고 오빠는 나 아닌 다른 타인을 어떻게 저렇게 깊은 사랑? 인간의
그런 거를 가지고 볼 수 있었나.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쭉 그런 오빠의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평화시장 노동자들한테도 고통당하는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내가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인 나를 다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면서 저는 참 나는 절대로 오빠처럼 저렇게는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가 아닌 타인에 대한 고통을 저렇게 아프게 느낄 수 있을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보다도 더 아프게 느끼고 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몸을 던져. 이게 뭐 성장의 배경에 혹시 그런 사랑의 정신을 키우게 된 무슨 배경,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무슨 게 있습니까? 종교는 이제 기독교 신자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만 갖고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바칠 수 그건 너무너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제가 이제 좀 오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거는 본인이 정말 배고픈가 헐벗은가 그 굶주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헤어지면서 그리고 어린 여동생, 우리 막내 동생을 데리고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장에 못 가니까 3살 먹은 아이를 그 보육원 문 앞에다가 혼자 걔를 놓고 오빠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울면서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서 그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가는 걸 저 길모퉁에서 봤대요. 오빠가 가니까 얘가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원에서 무슨 우는 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그 막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걸 오빠가 울면서 보면서 그래서 돌아서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걔 막내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오빠가 일을 해서 너를 데리러 올 거다. 이제 그런 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남의 고통들이 내 고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빠는 심성적으로 어렸을 때도 우리한테 보면은 정말 정이 많은 오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오빠. 엄마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오빠가 우리들을 돌보고 항상 우리들을 데리고 다니고 엄마 아버지는 이제 뭐 일하시고 막 그럴 때 장사하시고 그러면 오빠는 초등학교 이제 뭐 남대문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한 4, 5학년 그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요일마다 우리 그 막내가 태어난 지 이제 뭐 한 살도 안 된 갓난 아기를 업고 나하고 우리 둘째 오빠를 데리고 그리고 뭐 서울시 그때 뭐 10몇 살 됐을 때 네네 서울 시내에 있는 유원지를 하루는 뚝섬 가고 하루는 강나루 가고 하루는 뭐 삼각산에 있는 자문박 가고 또 한 주일은 뭐 한강 가고 다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놀러. 그러면서 돌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씩 들고 우리는 그리고 하루 종일 오빠랑 이렇게 다니는데 오빠의 그 심성, 오빠의 그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일기장에서도 보고 따라다니면서도 오빠의 그런 거를 보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아주 지극정성하게 동생들을 잘 돌봤고 그러면서도 동생들에게는 또 엄한 오빠로서 제가 오빠를 좀 무서워했어요 또. 그런 이제 그런 오빠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어디 갔다 오는데 그날도 막 지쳐갖고 저녁에 놀다 오다 보면 여름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스 깨끼통 아저씨 보면 그것도 먹고 싶고 막
너무 힘드니까 오빠 버스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걸어오고 그러다가 오다가 갑자기 오빠가 이렇게 엎드려갖고 뭘 주웠는데 돈을 주신 거예요. 아, 길거리에서. 예. 똘똘똘 뭉쳐서 예. 저기 고무줄 같은 걸로 묶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학교 막 들어가기 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다. 이제 이 돈으로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뭐 어린 마음에. 예, 찐 고구마도 좀 사 먹고 배도 고프니까. 그리고 오빠 우리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더니 미안하다, 안 된다. 그러더니 그거를 막 얼른 막 뭘 찾아다니더라고, 어디를요. 네. 쫓아다녔는데 파출소를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참. 파출소를 찾아가고 순경한테 이 돈을 어디 요 길에서 주웠다 그러면서 오빠가. 예.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오빠 미워 그러면서 막 울고 난 다음부터는 오빠 이제 안 따라간다.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예. 이게 제가 그 이후로도 생활하면서 뭐 우리 작은 오빠나 아니면 내 친구 오빠들이나 다 봐도 우리 큰 오빠가 했던 행동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 타고났다고 해야 할지 정말로 뭐 10대 네. 사실 뭐 인격으로는 이게 사실 완전히 성숙하기 전인데도 네, 네. 타인에 대한 사랑과 네. 뭐 정직과 네. 이런 걸 다 갖췄다는 게 정말 진짜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사랑. 사랑. 네. 예. 그리고 자기가 좀 안 먹어도 예. 동생들을 먹이고 또 동생들을 옷을 빨아서 입히고 예. 뭐 그런 거를 어린 나이에도 다 했어요. 예. 네. 자, 근데 뭐 전틀열사 이제 52주기를 이제 뭐 5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우리나라도 바뀌었고 민주화가 되고 노동권도 많이 신장이 되고 노동자 조직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전태일사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우리 지금 노사관계, 노동권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다 이게 참 이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실 그렇죠. 뭐 한마디로 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예. 오빠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한다면은 예. 오빠 뭐 하여튼 몇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오빠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사회의 이 문제들을 그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사회를 좀 보면서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은 노동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노동운동을 한다면은 지금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 비조직돼 있는 비정규직,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예. 산재로 목숨을 잃는 노동 현장, 네. 이런 그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항상 가서 그곳에 그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말 바꿔낼 것인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아침에 일하러 가서 저녁에 무사히 일 잘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오빠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언론이나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데도 없었고 방송국도 찾아다녔고 그랬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평화시장의 그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은 그런 거를 들어줄 수는 있는 데도 있고 사건이 나면은 그래도 한 줄이라도 아니면은 좀이라도 사회에 어떻게든지 알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전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진짜 백방의 노력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보다 더 아프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이니까 사실 이제 이런 느낌이 저도 들어요. 사실 지금 뭐 노동자 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했지만 지금 힘 있는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조직, 비정규직 근로자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하여튼 민주화 이후에 어떻든 노동 계층 내의 어떤 뭐 양극화라든지 이게 심해졌다는 게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뭐 가슴 아프게 만약에 전태일 열사가 살아계신다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보다도 더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뭐 노동운동을 하시거나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그 어머니도 네. 항상 노동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는 노동자가 하나가 되라는 거는 이 지금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노동 조건이 양극화돼 있는 이 양극화에 이게 굉장히 갭이 지금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규직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좀 이제 그 조직이 단단한 노동조합들 이렇게 있어서 지금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 이 부분에서 민주노총도 또 한국노총도 보면은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현장에서는 비정규직들이 조직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협조가 안 되고 있고 만약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을 때 그게 우리 조직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맞아.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느낀 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인천공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1,800명을 다 바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그 상당히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반대로 비판이 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통령이 한번 인천공항에 방문했다고 해서 다 정규직으로 바꿔주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이 사회 문제가 많이 되니까 토론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회에 패널로 한번 나갔습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하는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비정규직들은 거기 그 인천공항에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지금 그 20, 30대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정규직 그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현실을 올바르게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를 그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다루면서 반대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된 거는 노력도 안 하고 비정규직 된 건데 왜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지금 그 취준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자리를 이 사람이 다 뺏어간 거 아니냐 하는 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전태일 저희 오빠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본다 하면은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때 또 정규직은 또 더 좋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영원히 내 거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민주노총이나 항노총이나 다 뭐 정책이라든지 공개적인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노선은 그 비정규직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현장에 가면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네. 아니면 뭐 교섭이라든지 단체 협약의 어떤 그 이익을 같이 누리지 않는 그런 게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실 노동운동이 앞으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이어간다면 좀 바꿔나가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예. 하나만 좀 더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예.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네. 그래도 그 규모가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그 거기에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들이 누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임금 문제나 예, 맞아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4대 보험에서부터 자녀 학자금까지 이런 모든 누리는 복지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월급은 작게 받고 조건은 나쁘면서도 일은 똑같이 하고 생산량은 똑같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저기 그 잉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이익을 많이 생산하면서도 한 3분의 2 정도를 이 사람이 받고 3분의 1 정도는 그 비정규직들이 받는 그 조건이 그게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자본에 의해서 자본이 이제 그렇게 어쩌면은 노동조합이라는 거를 통해서 또 그걸 조장하는 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그 정규직들은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상당히 비협조적인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숙제입니다. 네. 예. 지금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추모. 네.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전태일 재단. 예. 전태일 재단에는 지금 이제 전태일 재단이 하는 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뭐 그 전태일 이제 뭐 하여튼 거기서 말하는 사회 갈등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전태일 정신이라고 또 믿는 그 풀빵. 예, 그 당시에 오빠가 자기 차비를 가지고 어린 점심을 못 먹는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사서 점심을 먹게 하고 본인은 걸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 풀빵 정신 그래가지고 나눔이라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더 열악한 그 노동자들, 그 지금 현재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죠. 그런 노동자들과 나눔.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념 재단이 이제 조직은 못하지만은
거기에 뭐 공제해라는 거를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전태일 이소선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태일 그 큰오빠랑 같이 활동하던 친구 중에 한 사람 최종인이라고 아마 많이 예.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최종인 오빠가 작년에 돈을 5억을 기증을 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아이고. 그래서 꼭 자기가 죽기 전에 전태일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싶다. 그래서 그 오빠들은 사실 그 70년 이후로 전태일의 친구로서 살아가면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래서 혹시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고 예.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전태일 친구가 왜 저래 하고 욕을 먹을 거고 그래서 공장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그런 것들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태일 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장학재단에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열악한 사람들 오빠가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꼭 학교 가는 뭐 그 장학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아직 그 복지 사각지대에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사회에 발을 붙이고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한 사람 돌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구 교도소에 교도소에 지금 23살인데요. 22살 때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뭐 하여튼 그 친구가 있어요. 권도엽이라는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엄마가 없이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몇 년 전부터 뭐 노동일을 하고 막 이런 거를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아버지를 돌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못 돌보면서 잘 못 돌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4년은 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그래서 아이고. 지금 대구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친구 면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장학재단 1호 장학생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옷가라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은 또 이제 좀 어떻게 사회에서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전태일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네,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예. 네. 자, 이제 우리 전송 박사 본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다공으로도 일을 하고 일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영국의 워릭대학에 가서 굉장히 그야말로 유명한 대학인데 노사관계 쪽으로 여기 가셔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단 말이죠. 예. 그 경위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영국을 갈 때는 89년도에 갔는데 연말 11월 달쯤 돼서 갈 때는 제가 뭐 박사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운동을 각 그 제3세계에 다니면서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또 갖게 된 거는 제가 88년도에 처음 일본 노동조합 그 연맹에서 초청을 해서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노동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89년 4월 달에는 독일에 가서
노동자들을 또 만나면서 얘기를 쭉 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노동운동을, 그 제3세계 노동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제3세계 노동자, 우리나라가 이제 89년 이후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들어와 있던 다국적 기업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제3세계 나라들을 이제 그 싼 노동시장을 또 찾아간 거죠.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이 상당히 싼 노동시장이었고, 또 한국의 노동자들은 손기술이 좋아서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독일 기업이나 일본 기업, 미국 기업들이 그 제조업들이 마산 수출공단이나 인천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87년에 우리나라 대노동자 투쟁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우리 그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90년 80년 말쯤 되면은 많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87년도에 노동조합이 3개월 동안 조직된 게 2,740개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운 민주 네. 노조, 네. 민주 노조가 아니라 새 노조들이.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은 거를 또 제3세계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그러려면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간 건데, 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계속 저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서 언어 공부하고 있을 때 거기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소개를 받은 게 런던에 있는 그 폴리테크닉 학교라고 예. 야간에서 하는 그런 이브닝 스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영국 노동운동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국에 있는 캐슬린이라고 캐톨릭 단체에 일하는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도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을.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6개월만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야, 너는 6개월만 하지 말고 좀 더 공부를 하고 가면 한국에 도움이 되겠다.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다녔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저를 또 가르친 사람이, 야, 옥스퍼드에 가면은 러스킨 칼리지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너는 한국에 돌아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러는 거. 또 그래서 저를 거기다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독일에다가 이제 장학금을 좀 타려고 이제 했는데, 장학금을 타려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캐톨릭 단체에다가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문정현 신부님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1년 디플로마를 하려고 했거든요. 옥스퍼드에서. 그랬더니 그게 왔는데, 증서가 왔는데 2년이라고 써서 왔어요. 장학금을 1년만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1년만 하고 갈 건데 문정현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서울에 연락을 했더니 알겠다고 연락해보겠다 그러더니 2년을 이미 됐다고, 결제가 났으니까 그냥 2년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공부하고 그럼 거기서 옥스퍼드에서 이제 디플로마 과정을 2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노사관계 사회학 이거를 했죠. 예. 그랬더니 또 끝나고 나니까 거기 교수님이 저를 지도했던 사람이, 야, 네가 워릭이라는 데를 가서 석사를 하고 가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왔던 그 리차드 하이맨이라는 사람이 제 그러니까 페이퍼를 심사를 했어요. 그 디플로마 2년 하면서 끝난 거를. 근데 리차드 하이맨은 노사관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분이 야, 얘를 일로 네가 보내라, 우리 지도 교수한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날 두고 가래요.
근데 내가 그랬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 이제는. 그랬더니 옥스퍼드에서 저를 지도한 교수가 저기 독일에 있는 미자리오 단체에다 또 부탁을 했어요. 얘한테다 1년만 더 등록금을 줘라. 그러면 한국에 가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갖고 진짜 또 줬어, 돈을. 독일에서. 그래갖고 이제 저기 워릭 대학에 가서 리차드 하이맨 밑에서 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리차드 하이맨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박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우리가 너 추천해줄게. 학교에다가. 근데 그때는 뭐 97년도 IMF 오고 막 이러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대학 내에 추천서를 써주고, 그리고 영국의 영국 국무성에서 주는 그 장학금을 또 신청을 추천서를 써줘서 그래갖고 제가 계속 그냥 박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도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지도한 사람들이 예. 계속 너는 이거를 한 번 더 해라. 그리고 또 석사를 해라. 박사를 해라. 그러면서 계속 등록금을 추천서를 써서 등록금 받게 해주고. 아이고, 감사하니. 네, 그래갖고 제가 박사까지 하는 과정에 예. 또 피터 페어브라더라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그 노사과정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했는데 리차드 하이맨이 너는 한국의 노동운동사, 노사관계 이런 거를 하는데 비교 노동학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학과에서. 그래서 피터 페어브라더를 소개해 줄 테니까 네가 그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라. 그래갖고 또 학교 같은 워릭대에서 그분을 또 소개를 해주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지도를 받은 거예요, 제가. 주제 학위 논문의 주제가 예. They are not machines. They are not machines. 네, 전태일 여사가 외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외친 그거를 학위 논문의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 소제목으로는 예. 그 저기 70년대 네. 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민주 노조를 만들게 됐는지 그런 거를 보게 됐죠. 민주 노동 운동사가 여성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 70년대. 이거 우리나라 뭐 민주 노동 운동사의 핵심인 여성 노동 운동사를 그래서 하기. 청계 노조하고 제가 본 게 예. 청계 노조, 동일방지, 반도 상사, 예. 그다음에 이제 원폭모방.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이제 국회 의정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는 소상공인 뭘까 뭐 보호랄까 뭐 제가 그쪽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이제 소상공인 문제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 상임위가 그때는 산업자원 통상 뭐 위원회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거는 저는 소상공인 이렇게 보면서도 소공인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소공인. 네, 소상공인 중에서 상은 이제 상인이고 그렇지. 공은 이제 기술자들이거든요. 제품을 만드는 제조 쪽 공인. 그래서 이쪽을 좀 보려고 하니까 그 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소공인 그리고 6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그 대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과정이 끝나면서 대기업들도 다 밖으로 나가고 또 다국적 기업들도 다 떠나면서 이 공인들이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때 이제 습득한 기술들이 있어서 그 기술을 갖고 먹고 사는데 조그만 집에다가 뭐 기계를 갖다 놓고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공인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기술로서의 어떻게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술자들은 거의 도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공장, 조그만 공장들은. 그래서 도심 안에 있는 도시명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그래서 그 기술자들의 그 지위 향상, 그리고 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태일 저희 오빠가 얘기했던 그 일기장에도 있는데, 전태일 모범 피역이라는 거를 구상을 했어요. 모범 기업. 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미싱사로 있으면서 아니면은 재단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공장에서 하루에 옷을 몇 장 만들고 그 옷이 팔렸을 때 충분히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임금으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이익에서 상당히 작은 거를 노동자들한테 주면서 완전 착취 구조에서 그 당시에 공장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거 모범 기업을 테일 피복이라는 모범 기업을 만들었을 때 어린 애들에게는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임금을 전부 다 200% 이상 올려줘도 충분히 이 공장은 이익이 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서 그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공인들을 이제는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의 그 헌신적인 그 노동력, 헌신적인 그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렇지만은 이들에게는 하나도 경제 성장의 열매를 이들에게 나누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가가 이런 소공인들, 기술자들을 지원해서 이 기술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제가 이제 그 이 소상공인 그 일을 계속하게 됐죠. 법도 만들고. 결국은 뭐 전철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오늘날 이어가는 그런 거다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가 딱 귀에 듣네요. 물론 이제 여러 뭐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전철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풀빵 정신, 나눔의 정신. 작은 것 하나라도 뭐 이웃과 나누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풀빵 정신을 우리 사회에 뭐 비단 기업인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이런 정신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소상공, 소공인 기술자가 제대로 처우받고 이분들이 역량을 기르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뭐 국가가 사회가 지원하는 이런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맞.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 왕국이라는 제조 강국 독일이 그렇죠. 네, 맞아. 근데 우리는 기술자들을 너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옛날 60년대에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 대기업들을 길러내면서 그러니까 기술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기술을 갖고 있어도 너는 노동자야.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나는 사회적으로 정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나는 배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기름때를 묻히면서 먹고 살아야 돼. 이러한 굉장히 그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회 인식제도, 인식 이런 거가 또 제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무리하시면서 마무리요? 제가 질문에 잘 제대로
답을 했는지는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제가 그냥 하고 싶을 네. 말만 처음서부터 막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52주년 전태일 52주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노동 현실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안 접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아침에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뭐 한 대 다 얻어맞는 느낌. 왜 이렇게 우리는 노동자는 계속 죽어야 되는가, 일하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그냥 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사회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노동 현실이나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 선진국이라는 것에 너무 걸맞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격차가 빈부의 격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빈부 그리고 노동의 그 격차 이런 거에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눈으로 내가 형편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남도 그렇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저 자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